오늘은 이 한국 현대사를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사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또 국사 교과서에 전혀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 군사 지정학에 의해서 굉장히 깊게 결정되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군사 지정학 선택을 해왔나, 그것에서 엄청 깊게 결정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우리의 선택은 이제 정신에 관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라는 그 당시에 가장 고급진 철학, 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불교죠. 마하야나 아바탐사카, 그러니까 대승화엄입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가장 고급진, 또 지금도 엄청 고급진 그런 그 철학이요, 또 종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성리학을 선택을 했어요. 정신적인 어떤 그 자기 토대로서. 그래서 결국은 지정학적 선택과 이런 그 종교나 철학에 관한 선택,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한국인의 운명이 선택되어 왔고 또 만들어져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선택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현대사, 그러니까 1945년 이후를 보고자 하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어저께 이제 운암 이승만의 행보나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사 지정학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땅에 살고 있는가를 잘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주마간산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사군을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원산에 걸치는 벨트에 있었다고 주장해도 좋고,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생각이 없어요. 혹은 뭐 요동에 있었다고 또 얘기하는 제야사학자들도 있고, 어느 경우든 한사군의 목표는 뭐냐면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와 한반도를 쐐기를 박아서 갈라놓는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반도 바깥이었다면 특히.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 초원벨트랑 거기에 굉장히 그 험악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그 부글부글 끓는 데라, 거기랑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건 우리한테는 크게 뭐 나쁠 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아직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뭐 몽골이라든지 돌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르크 이렇게 그 분화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민족 혹은 부족이 연합한 상태고, 그게 흉노입니다. 그러니까 흉노는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흉노는 연합체예요. 컨페더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중국의 블랙홀이 약화가 되죠. 중국을 저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유라시아 초원벨트 ESB하고 황하유역의 충족토지대 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회화 진령산맥 이남 양자강 그 언저리로 해서 쌀이 나오는데, 이 세 개가 막 어우러지면서 다 먹든지 죽든지 뭐 이런 게임을 쭉 펼쳐온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발 담그면 그냥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블랙홀이 급작스럽게 약화된 시기가 한 360년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진 하면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그 삼국시대고요. 남북조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5개 왕조가 이어졌고, 남조에서 4개 왕조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조는 쌀이고 북조는 이제 밀이죠. 그래서 시작인 위진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남북조. 그래서 이걸 360년을 이제 위진 남북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 이제 북방 쪽의 역대 왕조는 100% 다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은 이제 언어로 보면 몽골인데, 이 북조에서 무슨 정책을 취하냐면 위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선비족의 원래 언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전부 중국화 시켜요. 그러니까 몽골 일족 중에 가장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화를 선택한 데가 이 선비족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그러니까 황하유벽까지는 다 이 몽골 일족인 선비가 주도한 그런 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중국 윗부분, 거기도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는 이제 그림에 흉노라 하는데 저건 잘못 그려진 그림이고요. 흉노가 아니라 저 윗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얻은 거예요. 그 윗부분은 루란, 그러니까 그건 흉노같이 연합체예요. 우리가 누란 뭐 이런 게 루란인데 연합체고 종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확실한 칼라를 가진 그게 티탄은 이제 거란이고 그게 몽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궐, 그게 투르크요. 이제 흉노만 해도 이게 종족 혹은 민족이라고 못 봐요. 연합체였는데 이제 몽골과 돌궐이 나타난다고 이때. 이제 그 초원 벨트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영역에 딱 들어오면 그게 황하 언저리하고 양쯔강 언저리 둘로 딱 나뉘어서 남북조로 형성하는데 황하 언저리의 북쪽은 전부 몽골 출신으로서 몽골계인데 중국화된 몽골계인 선비가 다 역대 왕조를 장악합니다. 자, 이렇게 갈라진 틈에 우리는 그 한반도와 만주에서 삼국시대가,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시대가 꽃을 피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 중국의 블랙홀이 약화되면 찬스가 오죠. 커다란 찬스가 오는 겁니다. 예. 삼천포죠. 그 많은 흉노는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림은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다 뭐 전부 이 학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나라 때 한 초기에는 흉노가 한을 압박을 했죠. 그래서 한이 흉노한테 공물을 바쳤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나라 때 흉노가 이제 중국 몸통부를 노략질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약화돼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노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초원벨트, 즉 ESB의 다양한 부족 민족 연합체예요. 흉노가 약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ESB의 그 파워가 ESB가 약화된 거예요. 이 중국 몸통부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2, 3세기에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분출을 해요. 그 에너지가 왜 분출을 하냐? 프레임 안장이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제 분출되는 거예요. 프레임 안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안장을 만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 방석을 양쪽에 2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무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를 비게 만들고 위에 브릿지로 연결을 해요. 2개를. 그러니까 말에 등뼈가 있으면 등뼈 양쪽에 하중이 가게 만들고 가운데는 비어요. 그래야 등뼈가 다치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위에다가 이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가죽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뼈대가 들어있는 거죠. 이 프레임 한 장을 쓰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등자를 달 수가 있어요. 등자를 달면 뭘 할 수 있냐면 달리는 상태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이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 안장과 등자가 없었을 때는요, 기마 상태에서 무예를 쓸 수가 없어요. 무술을. 활도 잘 못 쏴요. 기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정지시키고 쏴요. 그러니까 신속 이동 궁병이지 기마 중에 기사라 그러잖아요. 기마 중에 활 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ESB의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이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2, 3세기에. 그게 이제 360년에 걸친 위준 남북조 시대를 초래한 겁니다. 이게. 에너지의 원천이 이거예요. 그 무용청에도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구려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 삼천포인데, 그러니까 ESB의 부활, 이게 이제 3세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위전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3세기 때부터, 그러면 220년 이때부터 명이 언제 이제 등장하냐면, 명이 처음에 아마 난징, 그러니까 남경에서 수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13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140년, 1150년 동안, 예. 결국은 여기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중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수, 선비, 당, 선비. 그 다음에 송이 잠깐인데, 송도 그것도 좀, 이미 뭐 한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이미 다 그냥 그거야. 근데 물론 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당, 송, 원, 이 4개가 이게 1150년이에요. 그런데 넷 중에 셋이 ESB에서 튀어나온 에너지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고구려가 돌궐과 손을 잡고 몽골을 압박하고 쳤다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몽골 땅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 위진 남북조 때 그리고 당나라 때는 지금 몽골 땅은 돌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돌궐이. 그럼 몽골은 어디냐면 거란이에요. 베이스가 서만주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랑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돌궐과 손을 잡고 몽골을 샌드위치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고구려 돌궐 연맹이 생긴 거고, 이 고구려 돌궐 연맹을 연개소문 뭐 이런 노선이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돌궐 고구려 연맹과 당 신라 연맹이 이제 충돌을 한 건데, 글쎄요. 저는 뭐 사실은 이게 고구려 돌궐 연맹보다는 당 신라 연맹이 훨씬 이 소프트웨어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당은 이미 그때 글로벌 제국이에요. 다 저쪽이랑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많아. 그 당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 최고가 아까 말한 대승화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당과 손을 잡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치고 나서 사실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당과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맹이 전쟁으로 바뀔 때를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신라가 예를 들면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을 학살을 안 한 걸로 기록이 남거든요. 학살한 기록이 없죠. 통합 정책을 취하죠. 그럼 신라가 대승화엄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서 그런 학살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신라가 군사지정학적으로 이거 전쟁 끝나면 그 다음엔 당하고 분명히 불편해질 거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신라 백성으로 통합해내지 못하면 당과의 싸움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선을 취한 걸 수도 있어요. 둘 다 있겠죠. 미련하고 싸나오면 그런 지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자로 무장한 대규모 기마군대에 대해서 처절한 저항을 한 거죠. 그 몽골 때. 예. 이렇게 편자로 무장한 그 대규모 기마군대가 생김으로써 이제 한반도가 그전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마구 유린할 수 있는, 유린하기 쉬운 그런 공간이 돼요. 그러나 여기가 워낙이 산, 계곡, 강, 그 다음에 뭐 관목숲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처절한 유격전을 하죠. 수십 년에 걸쳐서. 결국 여기 때 이제 교훈은 이제 결사적 고슴도치는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이 우리 1.5등 신민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쪽팔리는 얘기지만 그 몽골이 아닌 그 민족의 여자가 몽골 황후가 될 수가 없어요. 기황후가 황후가 됐잖아. 예, 왜 그러냐면 몽골 입장에서는 얘들 이거 골 아픈 놈들이다 이거지. 가서 밟으면 이거 유격전 하게 되면 골 때린다. 국력 소진하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덜 밟은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참 살벌한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원하고 연맹을 맺고 명을 치려고 하는 거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계나 이 그 사대부들의 노선은 원명 교체기에 중립을 취하자는 노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실의 입장은 그 원과 연맹을 맺고서 명을 치자는 입장이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원에 줄을 섰었으면 작살났습니다. 명의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고 그 홍무제 뭐 이런 사람들의 성정머리가 이거 보통 대량 학살자가 아니어서 정말 작살났어요. 그때. 예.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지정학적으로 보면 조선이 망한 거는 완전히 군사지정학적 선택을 두 번을 잘못하고 나서 한 40-50년에 걸쳐서 두 번 잘못하고 나니까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전도 그랬지만 1880년대 내가 어저께 신문에서 그랬는데 잘못 표현했고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할 때 조선에서는 우린 주권이 없으니까 조약 못 맺겠다 그랬었어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도 조선은 우린 주권이 없고 청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조약을 못 맺겠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쪽팔리는 그런 왕실이에요. 그놈의 왕실이. 그러니까 1880년대에 뭐 청을 모셨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일으켰다가 잡혀가잖아요. 예를 들어 대원군은 청으로 잡혀가잖아요. 청을 모시고 살았어요. 1880년대. 그리고 청 뒤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7년에 영국이 85년이죠. 85년에 영국이 이제 그 전에 조선 왕실을 접촉을 해서 검은도를 좀 빌려달라. 그때 뭐 연에 그게 꽤 커요. 금액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되는 거예요. 1년에. 말하자면 몇십억이나. 빌려달라. 우리가 해군 기지로 쓴다.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청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걸 안 빌려주고 이제 버티죠. 그래서 영국이 결국 1881년에 쫓겨나죠. 그때부터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94년에 이제 봄에 저는 동학 봉기, 동학난이라고 불러요. 제 바로 할아버지, 친할아버님이 동학 고흥 책임자셨어요. 그분은 겨울 봉기, 그러니까 가을 봉기를 하신 분이라서 전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동학난이라고 듣고 살았는데 뭘 제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동학 농민혁명, 동학 갑오 농민 전쟁 이런 그 이상한 용어로 불러. 그냥 동학난이죠. 예.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봄동학은 골 때리는 데예요. 거기는 전봉주는 대원군이랑 손잡은 정치 투기꾼이고 김계남 손아중이는 왕실 없애자라는 또라이 혁명파니까. 그래가지고 봄동학이 날뛰니까 봄에 봉기한 동학, 봄동학이 날뛰니까 그 최시영 동학 최고 대빵이 야, 너 주저앉지 않으면 우리가 진압할 거야. 그래서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 민비라는 재수대가리 없는 여자가 청을 불러들이죠. 청이 오니까 일제가 야 여기가 청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는 땅이야. 그래서 일제가 같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그해 여름부터 시작을 해요. 7월인가부터 시작을 해요. 청일전쟁 시작하면서 일제가 힘이 강하니까 그냥 후다닥 정리해버리죠. 바로. 그 청일전쟁이 그 다음엔 저기 보하이만으로 옮겨간다고요. 저 텐진 쪽으로. 여기는 금방 정리돼요. 서울 쪽은. 그러고 나서 일제가 이제 힘을 딱 잡으니까 야, 그 지저분한 거 하지 말고 야, 개화파 들어와, 개화파. 그래가지고 1984년 여름에 김홍집 개화 이른바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뭔 놈의 내각이야. 내각은 투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김홍집 개화 집단이 권력을 이제 행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제 그 보하이만까지 건너가서 텐진 가서 쳐부시고 중국 쳐부시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을 그때 뺐죠. 그러니까 대만이 1905년부터 일제의 이제 식민지 영토인데 그건 정식으로 할양받은 거기 때문에 일제가 1945년에 패전국이 아니었었으면 그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징벌 맞아서 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가 이제 출병을 해가지고 청일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제 경영 아래 갑오경장이고 청일전쟁에서 일제가 대승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제 아가리 속으로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민비가 이제 또 공작을 하니까 이제 이거 넘어 들어가서 민비를 이제 시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895년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못난 왕이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러시아 공사관 옆으로 바로 그러니까 궁궐을 옮기자. 덕수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궁궐을 옮기면서 바로 그 김홍집이 다 이제 해임돼 버리지. 그러면서 친러파를 쓰죠.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뚱 1894년 7월 초까지 내뚱 청나라 모시고 살았어. 그러다가 청일전쟁 따당 붙어가지고 청이 그냥 한반도에서는 바로 그로기 상태로 빠지니까 그해 여름부터 1894 여름부터 강제적으로 친일 이제 그 권력 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친일 혹은 개화 권력 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김홍집. 그래서 그 권력 집단이 밀고 나가다가 1895년에 민비까지 죽이고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 못난 왕이 이제 버선발로 이제 러시아 품 안에 가서 앙킨 거예요. 그게 1896년 아관 파천이야. 아관이 러시아의 대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이제 이제 임금이 옮겨갔다 그런 뜻일 거예요, 대충. 예. 그러니까 거기로 옮겨가니까 당연히 일제랑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김홍집 이 친일 개화 세력이 그날로 이제 제거당하죠. 그리고 러시아 품에 딱 안기니까 이게 뭐예요? 레시피가 러일 전쟁 레시피잖아.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이 스스로 초치한 거야, 그거를. 구도가 딱 그렇게 잡히니까 이제 영국이랑 미국은 무슨 계산을 한 거냐면 러시아가 그때 엄청난 강대국이거든. 일제는 힘을 좀 빼야겠고 그러니까 두 놈 싸움 붙여가지고 둘 다 거의 빈사 상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제에 돈을 지원해요. 영국과 미국이. 근데 일제가 너무 잘 싸우지. 러시아가 깨구락지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함대 다 괴멸해요.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괴멸, 여순 함대 괴멸,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온 발틱 함대 괴멸. 함대가 배가 다 없어져.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육군 만주에서 다 죽어요. 그 키도 안 큰 요만한 150 조금 넘는 그 일본군 병사들한테. 심지어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코사크 기병들도 만주에서 다 몰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싸울 줄은 몰랐지. 그게 한 1년 한 2,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러일 전쟁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 그렇게 가는 거 딱 보고서 이거는 가망성 없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남 이승만이 독립 정신을 집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망하는 러시아에 가서 안긴 거야. 가서 안기려면 옛날 말이 그렇잖아요. 뺨을 맞아도 다이아몬드 반지 낀 놈한테 맞으라고. 가서 안기려면 뭐 영국이나 미국한테 가서 안겨야 되는데 영국한테 가서 안겼어야 돼 옛날에. 근데 저기 청나라 모신다고 바빠가지고 영국은 문질러 버렸잖아. 1885년에서 87년 사이에 그 잘난 청이 1894년에서 94년 여름에 그냥 초여름에 일제한테 박살난 거야 그냥 여기서 1894년 여름에. 그러니까 박살나고 일제는 박살난 청을 쫓아가서 계속 패죠. 이제 저기 해전에서 패고 막 보하이만에서 패고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패는 거예요. 까니맛 똑까 계속.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제가 이제 판을 정리하게 되니까 친일 개화 집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김홍집이. 그게 1894년 여름이죠. 그래서 야 이거 친일 개화 집단이 저 나라 쌈 싸서 일본 손에 넣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동학 가을봉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국 안민을 내걸고. 그리고 그 동학 가을봉기가 많이 죽죠. 일제가 그 게틀링 기관총으로 다 학살해 버리지. 그래서 그 우금치에서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전남 화순에서 학살당하고 마지막 전투가 전남 장흥이에요. 3번에 걸쳐서 아주 그냥 학살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05년에는 이제 사실상 식민지 일본의 프로텍토리트 보호령이 되죠. 사실은 보호령이죠. 교훈은 뭐냐? 1894까지 청을 모시면서 영국을 내쳤고 1894예요. 잘못 쓴 거예요. 그 이후 1904예요. 제가 1년씩 더 업시켰네. 1904까지 제정 러시아를 모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망할 놈만 가서 모시는 거예요. 계속. 그 왕실이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왕실은 견디겠다고 나라를 팔았죠. 아주 엄청난 봉이 임선달이지. 만국 레시피죠. 이렇게 완전히 그 군사 지정학적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갈리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륙 전체주의냐 해양 민주주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본질은 개인 자유 민주주의 세계 시장인데 이게 해양 민주주의 미국 주도 민주주의가 이거잖아. 거기에 잘 그거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서방 선진국 아닙니까? 이때 서방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입니다. 교훈을 하나 이제 뽑자면 여기서 국힘이 더불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사지정학적 차별화를 하고 있나? 국힘이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낸 적이 있나? 국힘이 중앙선관위의 보호장비, 보안장비가 중국제 화웨이 옛날에 샀었는데 2020년에 그게 아직도 화웨이인지 아닌지 검사합시다 이런 발언 한 적 있나? 없죠. 정읍선언과 같은 그런 순간이 언젠가 다시 와야 됩니다. 정읍선언 그거 아니에요. 저기 38선 이북은 완전히 소련의 그 백업 아래 저기는 이제 공산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영부영 하다가는 골로 간다. 남쪽에서 단독으로라도 이 자유민주주의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다담하게 그 진실을 까발겼죠. 그래서 미군도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났었죠. 이게 1946년 7월이에요. 물론 이걸 생짜배기로 하면 안 돼요. 우남이 이걸 왜 하게 되냐면 그 이상 야릇한 미 국무부 안에서 1946년 2월에 냉전으로 가야 한다. 즉 소련 가두기로 가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떠요. 존 캐넌의 Long Telegram이라는 보고서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걸 찬스를 딱 읽고서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우남이. 그게 1946년 정읍선언이 6월인가 7월쯤 되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 마쳤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국 현대사. 이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1945년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5개 시기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건국기예요. 건국은 뭐 48년도 8월 15일 날 일어난 하루 이벤트가 아닙니다. 1945년 해방에서부터 1953년에 6.25 휴전하고 한미동맹을 가조약이죠. 가조약을 한 10월 1일. 나중에 국군의 날이랑 겹쳐요. 10월 1일까지. 예. 그때가 건국기예요. 8년에 걸친. 이때 한국이 전체주의 방어의 최전선으로 확립된 겁니다. 속칭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근데 냉전의 최전선 그러면 굉장히 뭐 같잖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구도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뭐 총알바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어감인데 나 굉장히 싫어해. 아니요. 문명의 최전선이고 자유의 최전선이고 전체주의 방어의 최전선이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냥 미국의 정신머리 없는 기능주의적 영혼 없는 정치학자들이 냉전의 최전선이라고 쓰던 말던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 아니야. 쟤들은 지들 비즈니스 아니니까 그따위로 써갈기는 거고. 우리 역사를 왜 그 용어로 쓰냐고. 우리가 가치와 관점에 대한 선택을 조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 전체주의냐 자유공화주의냐를 선택을 한 거고 문명이냐 반문명이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써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동맹 내부 마찰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둘로 나뉘는데 꼭 구별하면 1971년, 72년에 키신저 닉슨 중국 화해를 중간에 두면은 두 시기가 되고 그건 그 내부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면 한 시기가 돼요. 어쨌거나 이 한미동맹 조약에서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맹 상호 타락의 시기가 있어요. 1991년 소련 해체에서부터 2018년 미중전쟁 시작까지. 그 다음엔 2018년 미중전쟁 시작되면서 이제 신냉전인데 이것도 두 시기예요. 하나는 트럼프 1기 때는 좀 전략이 없어요. 그냥 신냉전이고 뭐 치고받은 거야. 제가 이제 제 댓글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1기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기를 간 적이 있다. 제가 그걸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게 1기 때 그 양반 2기 때 트럼프와 1기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요. 1기 때는 막 여기저기 막 너를 띄웠다고. 그리고 국가 원수니까 남의 나라 갈 수 있어. 오히려 그거는. 대사는요.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위아래가 다 아구가 맞아야지 대사가 어떤 상징을 함부로 그 정도 무게의 상징을 함부로 연출을 못 해요.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지 맘대로 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앞뒤가 맞아가지고 라인이 섰단 얘기예요. 물론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트럼프가 오셔서 여기 갔습니다. 그거 중요해. 근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1기 때의 좌충우돌로 움직이는 트럼프가 툭툭툭툭한 행보고 이거는 앞뒤가 전략이 서가지고 일관되게 연출되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니까요. 지금 성격이 다르죠. 1기 트럼프 정부는 저쪽 애들이 경멸했지만요. 2기 트럼프 정부는 저쪽 애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들부들 그냥 공포에 질려 있어요.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1기 트럼프 정부하고 2기 트럼프 정부를 갖다 들이댈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쨌거나. 그래서 1기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까지가 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트럼프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는 그 계엄 이후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각성의 시대 이게 이제 또 한 시기인데 오늘은 이제 2018년 미중전쟁 시작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예. 건국기를 한번 보죠. 이게 1945년에서 1953년인데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4개의 다이내믹이 작동을 해요.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일단 한반도에 대해서 뭐 확실한 그 그림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어쩌다 들어왔어.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해요. 한국에 대한 전략,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그러다가 또 막상 6.25 터지니까 엄청나게 결단해서 지원하고 희생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전체주의에 대한 방어. 아니 지금 대륙에 붙어 있고 대륙 전체가 시뻘개져 있는데 그거 방어 안 하면 우리는 대륙 새끼 중국 되는 거지. 새끼 소련이나.
그러니까 전체주의 방어의 최전선, 인류 문명의 최전선, 인류 자유의 최전선으로 우리를 운명을 그 방향으로 비전해가지고 몰고 간 사람이 이게 우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남의 비전과 괴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아무리 잘 이끌라 그래도 국민이 거기에 딱 똘똘 뭉쳐가지고 그 길로 가졌어야지. 그게 한국인의 어리죠. 그래서 이 시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삑 하고서 옆에서 삑 소리 나는 불협화음이 있어. 이게 미 국무부에 몰려 있어요. 불협화음이. 아이젠하워 때 거물 장관 덜레스가 그나마 이거 억제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된 거예요. 덜레스는요 초당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닌 사람이에요. 삑삑거리는 거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 들을게요. 하나는 잘 아시는 간첩 알저히스죠. 국무부 최고 브레인이었어요. 1946년인가까지 이 사람이. 1945년에 유엔 조직위가 열리죠. 그게 샌프란시스코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뮤어 공원 있죠. 뮤어 내셔널 파크.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큰 시콰이어가 두 종류 아니에요. 해안지대의 낮은 지역에서 사는 그걸 뭐 코스탈 시콰이어, 그러니까 해안 시콰이어가 있고 그건 좀 여릿여릿하고 향이 강하고 제가 워낙 거길 좋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저 요세미테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1500m, 1000m 넘는 산, 건조한 산에서 자라는 마운틴 시콰이어, 산 시콰이어가 큰 거.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는 거. 그런데 이 해안지대에 자란 이 코스탈 시콰이어가 잔뜩 그 자라는 그 국립공원이 뮤어 공원이죠. 거기에 가면은 캐시드럴 그로브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숲속의 공터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 열렸어요. 이 저기 그 유엔 조직위가 5월 달인가 5월 달쯤 열렸을 걸. 1945년 전쟁 전에. 거기 그거 조직위원장이 알저히스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물해요. 나도 거기 가서 자꾸 간첩 알저히스 생각나더라고. 몇 년 전에 거기 갔다가. 에휴 참. 이게 얄타죠. 한반도를 통째로 스탈린한테 내어준 1945년 2월 얄타 회담. 임종 자리에 놓은 루스벨트를 끌고 와갖고 시체 장사한 거지. 말이 안 되죠. 왜 거길 끌고 와? 거기 끌고 올 일이 아니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위독하시고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워싱턴으로 오세요. 워싱턴에서 하면 음모가 진행 안 되니까 거기로 잡은 거 아니야. 거기서 말하자면 일본말로만 내다봐야 하는 거지. 반시체된 사람을 이 알저히스 같은 인간들이 딱 둘러싸고 스탈린한테 다 퍼졌죠. 그리고 여기 또 또라이가 있어요. 엘빈 라이트너. 6.25 전쟁 중 참사였었어요. 카운슬러였고요. 대리대사 샤다페어였었습니다. 1973년에 또라이 라이트너가 이런 회고를 합니다. 라이트너 무슨 짓을 했냐면요. 1952년에 우리가 흔히 정치 파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지죠. 7월달, 5월달부터 터져서 7월에 마감되지. 그게 뭐냐면은 재헌헌법을 직선제 헌법으로 개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트너가 그때 이제 1973 라이트너가 그거가 일어나니까 한국의 참모총장을 붙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남을 제거하려고 들어요. 그때 대사는 무초 대사인데 무초 대사는 수시로 미국에 불려가고 또 그때 뭐 개인적인 무슨 몸이 아팠던가 뭐 부인이 몸이 아팠던가 그래서 그때는 또 한 3, 4개월 미국에 붙잡혀 있을 때야. 이 사람이 대리 대사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액팅 앰바서더야 사실은. 이 라이트너가 1973년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게 아마 트루만 그 재단인가랑 하면서 이런 회고를 해요. 1952년 당시 미국은 군사적 힘, 도덕적 정당성, 행동계획을 모두 가졌지만 이승만을 날려버릴 배짱이 없었던 겁니다. 이승만을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는 이승만에게 미국의 거대 전략에 대한 영구적 거부권을 준 셈이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승만 때문에 속 썩었습니다. 이 시기가 유신 다음해 아니에요. 늙어 빠진 영감탱이가 지금 유신 씻고 있는 거라고 이거.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조선과 동아가 뭐 부산 정치 파동 그때 만들어진 제1차 헌법 개정을 두고 발췌 개헌, 누더기 개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말을 퍼뜨려 온 게 조선 동아예요. 라이트너 새끼 라이트너들이지. 아주 그냥 저기를 갖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지. 이 대한민국과 우남에 대해서.
아주 악질적이에요. 그 우남 다룬 거 보면요. 소름이 쭉쭉 끼쳐. 이 두 신문이 우남 다룬 거 보면. 내가 조선 사주고 동아 사주면 그때 거 다 부살났어. 징계유멸했어. 그래도 그 점은 착해. 예, 우리 조선 사주님들, 예, 동아 사주님들 그 점은 선량하시네. 그러니까 조선 동아나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얘기가 다 퍼져 있잖아. 그때 그게 잘못된 거라고 5가지 좀 해보면 알아. 전쟁 중이었잖아. 한미 동맹도 그때는 없을 때요. 동맹조약 없을 때야. 미국이 방 빼서 갈 수 있는 상황. 첫째. 전쟁하고 있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자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확실시돼요. 벌써 5월인데도.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 재헌헌법에 따르면. 52년도에 지금 대통령 국회에서 뽑게 돼 있는 게 52년 가을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무소속이야. 1950년 선거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50년 5월 선거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무소속이에요. 그중 상당수가 남로당 혹은 그 동조자야. 이런데 구국 개헌 안 해? 나 조선에 묻고 싶어. 당신들이 회사 1945년 이후로 그렇게 열심히 씹어왔던 우남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거기에다 대고 발췌 개헌, 누더기 개헌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그렇게 씹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묻고 싶다. 조선과 동아. 동아가 정말 악질이고 조선은 동아의 80% 악질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냐? 야, 니들 그 고립주의자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는 판이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가 전쟁 중이었고 한미동맹도 없었다는 거 알아? 그냥 방 빼면 그냥 골로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 알아?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게 돼 있었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무소속이고 그중에 남로당과 남로당 동조자가 수두룩한 거 알아? 니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잘나 빠졌길래 그렇게 절차적 무결성을 주장했어? 정말 그 집 족보 한번 다 까볼까? 얼마나 절차적으로 무결하게 지금 조선과 동아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정말 아유 구역질나. 예, 아이젠하워가 어느 정도 광풍이었냐면요. 연초부터 아이크 추대운동 광풍이 봅니다. 아이젠하워를 아이크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크를 like, I like 아이크, I like 아이크. 그게 그냥 전부 그 구호가 전국을 휩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크를 정치판에 징집해라. 드라프트 아이크. 구호가 정치판을 휩쓸어. 믿거나 말거나 아이젠하워가 후보 등록한 게 오성 장군 현역일 때예요. 아직 별 달고 있을 때예요. 초대 나토 사령관일 때예요. 그리고 공화당 프라이머를 휩쓴 거예요. 5월부터인가 그 전부터 버몬트 뭐 이런데 위에서부터 하는 게 뉴햄셔 이런데 쫙 휩쓸고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아이크가 공화당이니까 다 벌겋잖아. 보시면 아시지만 다 벌겋잖아요. 압승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국은 지났고, 예, 이제 동맹 내부 마찰 시기 53년에서 1991년이에요. 미국은 좋게 말해서 전 밸런싱 전략이라고 봐요. 저울. 이쪽에는 한국은 제1도련 외곽의 전략적 완충지대 혹은 전진기지야. 이쪽은 뭐냐면 한국의 전투적 반중은 철저하게 관리 통제해야 돼. 안 그랬다가 미국이 세계대전급 전쟁에 끌려 들어가. 이 두 개를 밸런싱을 맞춰야 돼요. 이 게임을 해왔다고 미국이. 한국은 실존적 입장 및 여론이 뭐냐면 전투적 반중이에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우남 이승만의 1954년 7월 2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완전히 반중이죠. 저만 해도 멸공통일, 북진통일, 잊으랴, 6.25의 노래 그런 거 부르고 했잖아요. 어찌 우리 이날을 뭐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잖아. 지금도 그 노래 좋아해요, 전.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자 끝까지. 예. 그런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진통일 노래거든, 그 6.25의 노래는. 그게 우린 사무치잖아. 그래서 이 밸런싱을 하니까 뭐 아까 그 라이트너 나오잖아. 우남을 얼마나 미워하는 게 막 묻어나잖아. 그 또라이 라이트너. 그거를 읽고서 팬 거야. 그걸 읽고서 등짝에 칼질한 비열한 자들의 이름이 뭐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주당이에요. 뒤에 미국백 달고 썩어 빠진 사대주의자들이죠. 여기 희생당한 거지. 우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그렇지 뭐. 이익을 누린 자들은 누구야? 금수저 제도권. 저는 금수저 제도권이라 그래. 조중동, YSDJ.
그런 거예요, 게임은. 동맹 내부의 이 마찰 구조인데 이게 면제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했어요. 면제는 두 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마찰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 린든 B 존슨이 월남전 파병할 때 굉장히 그 서로 거래 관계야. 야, 한국군인 보내주면 돈도 안 주고 너희 돈도 주고 너희 압력도 행사 안 할게. 그래서 밀어를 하죠. 그때 월남전 파병할 때 존슨하고. 그다음 또 면제는 로널드 레이건과 전두환이죠. 레이건은 반공을 중시했고 힘을 통한 평화가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에 신군부랑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걸 악용을 해서 쟤들이 반미에 불을 질렀지. 그리고 쟤들이 퍼뜨린 말이 뭐야? 워커일 거예요.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한국인을 들쥐라고 불렀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략이냐면 그때 대사가 쓴 말은 레밍이에요. 굉장히 귀엽게 생긴 북극다람쥐예요. 그리고 이 레밍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레밍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 만화 영화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 마리가 어떤 상황에서 딱 부닥쳐가지고 저기다 하고 뛰기 시작하면 안 보고 같이 다 우르르 뛰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그러면 그냥 한 마리가 잘못 점프하면 다 우르르 같이 점프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 그 앞뒤 안 살피고 그냥 치달리는 기질이 있다. 집단적으로 그 얘기라고 이게. 앞뒤 안 살리고 그냥 치달리는 기질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 그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그거를 우리를 들쥐라고 불렀다. 지금 그게 들쥐가 아니라 북극다람쥐 레밍이고 레밍이라고 부른 뜻이 이거라고 얘기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네. 아무튼 간에 로널드 레이건과 전두환 대통령 잘 지낸 편이죠. 그게 이제 두 번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동맹 내부의 마찰로부터 면제된 거예요. 이게 두 번 폭발하는데 한 번은 닉슨 키신저의 대중화해죠. 그리고 오일 파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뮌헨 테러가 터져가지고 뮌헨 올림픽에서 피에로도 이제 검은 9월단이 그 선수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냥 서방이 꼼짝도 못하고 넵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중국가로 대접할게요. 알겠습니다. 넵.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져요. 72년도에. 그리고 중일 관계가 정상화되죠. 72년도. 그러니까 뮌헨 테러는 72년도 여름이고요. 중일 관계 정상화는 72년도 9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닉슨이 2월 달에 만나고 나서 8개월 만에 다나카가 중국 샹하이로 뽀르륵 달려 들어가서 주은래 만나서 정상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라 죽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 거지. 유신으로 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또 폭발 언제냐? 땅콩 농장 주인 이 카터. 예. 저 다리 하나 한짝 올리고서 저 덜덜거리는 꼬라지 보세요. 아, 나 저 인간 보면 구역질나. 카터 그때 가을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 수십 번 했어요. 그 박정희 날려라 이거지. 여기서 잠깐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 싸구려 반미 싫어해요. 삶의 본질은 고귀한 비극이에요. 이 한미동맹 내부에는 본원적 입장 차이, 마찰, 긴장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니까. 이 국민이 보통 국민이 아니거든. 제가 말하는 고귀한 비극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진실, 두 개의 오름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미국은 거대 시스템으로서 지구 전체를 다루며 씨름해야 돼요. 한국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해야 돼. 입장이 같을 수가 없죠. 크게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못해준 게 별로 없어. 희생 많이 했고 많이 지원했고 많이 베풀어줘서 우리가 안 굶어 죽었고 많이 원조해줘가지고 국가 운영에 재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랑 뭐 설탕 뭐 이런 거 옥수수 팔은 그 돈 가지고 정부가 운영되고 군인들 월급이 나가고 경찰 월급이 나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살림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제 말씀을 같이 염두에 두셔야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제 말씀만 가지고 미국 놈들 그냥 아자자야 이러면은 그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분노는요, 혹은 어떤 종류의 의심은 혹은 그건 굉장히 절제돼야 돼요. 절제되고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자, 이제 또 계속 보죠. 동맹 상호 타락의 시대가 됐다. 우리가 미국을 타락시키고 미국이 우리를 타락시켜. 상호 타락이야. 쌍방 타락이에요. 미국은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죠. 한국은 미국식 레시피에 한술 더 떠, 이제. 친북, 친중은 한국식 양념을 한 번 더 얹어. 그래서 한국적 두 날개가 탄생하죠. 하나가 조중동 금수저 제도권, 다른 하나가 친북, 친중, 일부 신흥부자로 이루어진 신흥제도권. 한국의 두 날개, 드디어 리영희 선생의 꿈이 완성된 거예요. 이 두 날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안미경중,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의 가르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동맹 상호 타락은 이게 한국적 두 날개의 차이가, 두 날개 사이의 차이는 뭐겠어요? 금수저 제도권은 중국 비판 없이 한미 동맹만 지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립서비스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으려면 제 적이 어떤 자들인가 봐야 돼. 만약에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지지한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과 나를 세워야죠. 그죠? 정치는 적아의 구분이라 그러잖아. 칼 슈미츠. 적아를 구분하는 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편이 미국이야.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야? 그거는요, 그냥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고요. 네. 금술 제도권 이래요. 그럼 신흥 제도권은 어때? 이건 아예 한미 동맹을 깨고 중국 품으로 가자는 거예요. 구호는 한반도가 운전자입니다. 예, 전략적 균형자입니다. 이거 다 저게 문재인의 구호지. 전략적 자주성을 가져야 됩니다. 리짜이밍 구호죠. 동맹 상호 타락 시대 희생자가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희생되는 그 궤적이 있잖아. 어쨌거나 중국을 붙잡고서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미국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굴욕스러운 자리까지 간 거 아니에요. 전승절 2015년에. 그랬다가 거기 가보니까 이건 아닌가 봐요. 이거 관상 들고 오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살기등등한 대량 학살자들이야. 돌아온 다음에는 방향 바꾸죠. 그래서 사드 배치로 돌지. 그러니까 그냥 살기등등하게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었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도 중국 대사란자가 너 윤석열 당신 말이야 박근혜의 교훈 잊지 마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고 미국으로 기울었다가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중앙일보에 실었잖아. 중앙일보에. 사드 가면서 한한령 가면서 그거 이제 번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난수로 간첩들이 때려가지고 저거 끌어내리라고 명령 따르고 그러면서 그냥 쫙 펼쳐져 갔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안 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등짝에 칼 꽂은 게 힐러리 클린턴의 오른팔인 프릿 바라라 뉴욕 검사 아닙니까? 박 대통령 골로 보내고 나서 반기문 주저앉혔으니까. 반기문까지만 다음이 구도가 반기문이다라고까지만 잡혀도요. 박 대통령 그렇게 고난을 많이 안 당하죠. 자, 무인 자동 조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1991년 동맹 내부 마찰 시대를 우나미승만과 박정희의 힘으로 버텨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사실 그 다음에 별로 없어, 정신이. 민주화 정신이 있다고? 민주화는 잡탕의 기적이에요. 사상적 등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급진 청년 학생이죠.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제가 그 중에 하나였잖아. 잘 알지. 두 번째는 급팽창한 신흥 중상층들의 갈망이죠. 통기타 세대. 예를 들어 송창식, 윤상원, 김세원 이런 감성. 예? 어니언스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쨍하고 해뜰날 신중현 그런 감성이죠. 예. 그게 이제 급팽창한 신흥 중상층의 갈망이죠. 그걸 좀 더 윗세대 올라가면 이제 저거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금수저 제도권의 반란이죠, 그때. 조중동 이런 쪽. 그다음에 YS와 DJ의 지역 종족주의. 한쪽은 우리가 남이가, 한쪽은 우리 호남은 다르단께 이거지. 예. 그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그 자랑스럽다는 민주화를 이끌어
이 글은 정치 철학 역사 해설을 담은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있으면 줘보셔. 없어요. 리영이의 책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 없이 움직여왔다는 거예요. 특히 1991년 이후는. 그래서 조종사가 없는 거야. 오토파일럿이야. 그 무인 자동 조종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1991년 이후 36년 동안 정신 실종 상태에서 무인 자동 조종을 한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무인 자동 조종으로 날아온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그 비행체가 혹은 그런 항행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안보우산이 있었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랑 이제 꽉 맞물려서 꼼짝 못하는 상태 아니야? 그 다음에 기업과 경영자들은 또 열심히 잘해. 전문 지식인도 잘해. 관료도 비교적 잘해. 하나 비어있는 게 뭐예요? 정치 철학, 역사 해석이 없는 거야. 담론이 없는 거야. 제대로 된 게. 그리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그냥 온 거예요. 36년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감옥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또 엄청 고생하신 박근혜 대통령 그 고난이 우리한테는 보약이에요.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시스템에 대해서 구역질하고 환멸하고 불안해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